우리 사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고금리 가계부채. 그 중심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는 고금리 대출 광고가 있다. TV, 인터넷, 문자 등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광고들. 그 결과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무자의 대다수는 저신용, 저소득층, 고금리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대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을 운영하는 김철호 목사. 김 목사는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민생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 절망과 고통의 육성을 10등급 국민이라는 책에 담아냈다. 우리 사회의 고금리 채무에 얽힌 문제를 들여다본다. 일상에서 접하는 고금리 대출 광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에는 전자지능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지만 지금은 인터넷, 문자,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그 위험성을 감추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에 비유하거나 드라마 기법을 차용해 흥미를 끄는 등 대부업 대출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급하니까 좀 편하게 택시 타는 정도의 일상의 사치처럼, 그래서 접근성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너무나 편리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대출을 받은 고객 중 94%가 30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최고 이율 27.9%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 평점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아주 쉽고 아주 빠른 달콤한 유혹.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시작인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에서 민생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철호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 충청지부 사무처장 맡고 있는 문현웅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생네트워크 새벽에서 민생 관련 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인입니다. 문제라고 보이는 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TV를 간혹 보다 보면 그 새벽에도 그렇고 특히 뭐 케이블 방송은 더 심하죠. 대출 광고가 뭐 연속해서 뭐 4-5개씩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특히 또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쉽게 내가 돈이 어디서 한이 뚝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뭐 주말에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관념이나 개념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숫자적으로 살펴보아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9개 대부업체들의 광고 횟수가 150만 건이 넘는 그런 광고 횟수가 이렇게 방송됐고, 뭐 광고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62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자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62년도에 20%로 이자 제한을 해왔다가 뭐 그 후로 이제 30%까지 35%까지 들쑥날쑥하다가 83년도에 다시 25%로 고정되어서 제한을 했었죠. IMF 이후에 그게 이제 이자 제한법이 풀리면서 이자가 뭐 사채 이자가 한때는 막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2년도인가요? 정부가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대부업 최고 이자 이율을 66%로
고정을 했습니다. 66%까지 대부업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만들어준 경력이 있고, 그러다 그게 뭐 44%, 40%, 34.9%, 현재는 이제 27.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이 높은 이자를 보장해 줌으로써 대부업체가 어떻게 신용대출을 하든, 또 그래서 연체율이 생겨도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줬다. 물론 그게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핑계이긴 하지만, 연 27%면은 그 빌려준 거에 한 뭐 많게는 뭐 3분의 1 가까이도 그 이자로 가져가는 그런 꼴이네요. 이제 큰 규모의 대부업체들, 법인 주식회사 법인 대부업체들, 그리고 자산이 100억 이상의 대부업체들 한 101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부업체들의 대부는 90%가 신용대출인 것이죠. 소액 신용대출. 소액 신용대출이 최고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연체율도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부업체들의 대출,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11.7% 정도 되는데, 소액 신용대출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고 고소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밑바탕에 우리 서민들이 착한 마음이긴 하죠.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출을 안 받는 분들도 보실 건데 30일 무이자 면제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실제 30일 이자 면제라고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를 보면 30대 주부였는데 일찍 결혼해서 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3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무이자로. 또 여성이라면 또 우대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대출을 갚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1금융권에 이제 다소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이 돼서 떨어져 있죠. 제가 지금 알기로 3등급이었던 그분이 7등급으로 그냥 그 300만 원 이용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얘기 나눌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 되고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 이게 마치 뭐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 같은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로 인한 그 노출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빚을 얻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만 보여줄 게 아니라, 빚을 얻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건데, 굉장히 포장을 해가지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거 갚는데 별 그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너무 이게 대출에 일반인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화 돼 버렸다. 이 점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빚의 수렁에 빠진 고금리 채무자들, 그 사연은 다양하다. 불의의 사고, 학자금 대출, 부모의 실직 등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소갈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를 막으려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게 된다. 지금 오신 분들이 보면 이제 그 사업 실패라든가 뭐 실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제 소득 감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가계 수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연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고금리를 지금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더 악화가 돼서 점점 이제 빚을 키워서 좀 한계 상황까지 온 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와서 지금 채무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상황, 또한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가혹한 추심. 이렇게 고금리 대출의 유혹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빛의 수렁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대출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빛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15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69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회사원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도 있고 또 이제 주부들도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원들도 생활비가 모자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대부업체죠.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편하게, 예. 쉽게. 또 그렇게 쉽고 편하게 대부업체화한 그런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우리 열심히 홍보하고 과도하게 예, 홍보하고 대출 알선업자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익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익 구조에 그 대부업체들이 만들어 오는 그 이익 구조에 이제 서민들이 한번 말려들면 뭐 요즘 젊은 청춘들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채무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예전에는 빚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좀 지출을 좀 무분별하게 하거나 또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빚을 지는 사람들의 특성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백을 사거나 도박을 했거나 또 뭐 음식을 뭐 비싼 거를 뭐 유기농을 사 먹었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소 많은 분들은 나는 지금 현재 저런 거 이용 안 했어, 나는 빚을 지금 안 지고 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20대 청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와서 상담을 와요. 150만 원 받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옵니다. 청년 취업이 지금 힘든데 어쨌든 150만 원짜리도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나한테 엄마한테 갖고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착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그런데 왜 상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드님이 200만 원 넘게 매달 신용카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건 뭐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카드 회사가 무더기로 오고 어떤 중소기업들은 사장님이 알아서 은행과 카드사를 아예 갖다 앞에다 모셔다 두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150만 원 벌어서 200을 쓴다. 이것도 물론 그 친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사채 시장들을 규제 없이 그냥 이렇게 양적 팽창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문제이지 우리 국민들 대부분들이 언제든지 내 문제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을 그냥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가 아니라 그 빛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떤 뭐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범죄 행위로 이어지거나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좀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이 다시 뭐 범죄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그것에 따른 또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범죄 피해도 있고 그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사후약방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것이 대출이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금리 대출, 지금 대부업체 쪽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데 하나 또 재밌다고 하면 그렇고 좀 슬픈 일은 뭐냐면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는 것들이 48.3% 통계 자료에 보면 생활비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2013년도 기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마 절반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광고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있는 쉽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빚들은 대부분 생활비로 이용한다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권이나 제도권 금융사들이 저소득자, 저신용자 이런 분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금융상품을 개발하지도 않고 도외시하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대출업체에 넘겨서 또는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이 캐피탈이나 대출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 수준으로 이렇게 취하는 이것들이 문제이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해 보면 처음에는 우리 아까 담보대출을 주로 이루는 일금융권 대출.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삶의 습성이나 뭐 행태가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들, 뭐 교육 비용 이런 것들로 신용카드. 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금융권 또는 본인이 과도하게 가입한 보험의 약관 대출 이런 쪽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자율이 점점 늘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가면 이게 뭐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이자율이 아까 27.9%라고 했지만 예. 그 전에 34.7% 9% 이랬거든요. 예, 이렇게 과대한 이자를 내다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을 생각해보고 내가 지출할 돈이 없어서 빚을 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그 빚 낸 것의 이자 때문에 이제 허우적거리게 되는 수령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고금리 대부업체가 누구를 노리느냐,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느냐, 뭐 특별히 어떤 대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 또 주부들, 특별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중에 그 여성들이 이제 과다하게 그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례를 보면 이제 어떤 가정 주부였는데 남편은 이제 일용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TV를 딱 켜니까 대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 자녀들의 학비에 지출할 것도 있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쉽게 이제 그 대출 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된 거죠. 그 돈을 갚으려다 보니 높은 이자를 내기에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대부업자의 대출을 노리게 됐고 그때 접근한 게 이제 대부 알선업자였어요. 예. 그 대부 알선업자한테 걸려서 여기저기서 이제 대출을 얻게 되고 돌려막기. 그러면서 또 대부 알선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게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온 그런 사례들도 있죠. 주부들 또 사회 경험 또 경제 활동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정 전업주부들이 과대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면 정규직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비정규직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잖아요. 네. 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그 신용카드에 대한 지출을 절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빚이 되어서 몰리게 되면 또 대부업체의 이 과장 광고에 뭐 무이자 뭐 이런 과장 광고에 넘어가서 채무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례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늘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불특정 다수 그냥 일반에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더 이 폐해가 큰 사회적 약자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청년층이라든가 뭐 그렇죠. 여성층이라든가 전업주부들.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상담했을 때 간혹 그런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살림만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경험 이게 전혀 물정이 모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결국 상담 와서 하는 말씀들은 이제 채무가 문제지만 특히 남편분들에 대한 어떤 이게 무서움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열심히 생활한다고 알뜰살뜰 한 겁니다. 했는데 아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두려움을 남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이런 실제로 이제 상담하는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상담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제 활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단절된 전업주부라든가 또 막 사회 초년생들이 그런 고금리 대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 뭐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통계도 사실은 그래요.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 상위 5개 대부업체 거래자가 2015년 말 13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이 이제 66만 8천 명 정도가 되죠. 이걸 상위 10개 대부업체로 늘리면 여성 대출자가 특별히 이제 82만 7천 명이 넘는 그런 통계는 있으니까 특별히 그 여성이나 뭐 전업주부들이 고금리 대출에 빠진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남성들보다 좀 적은 상황에서 이게 고금리에 빠지는 상황들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늘 보는 그 일들입니다. 상담이나 통계 자료에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몰아가기가 아니라 그렇다 말씀하신 거 동감하고요. 동감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봐야 될 게 뭐냐면 또 그분들 중에서 약 그 대부업체 이용자들 절반 이상이 월 수입 뭐 이거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만 원 이하의 수입자, 수입인 저소득자들이 대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고리 대금업을. 네, 또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렸죠. 일금융권이나 특히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로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이용한 분들 10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발생시키거나 신용대출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도 예, 이게 통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채가 악성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덫을 막 깔아놨는데 그 덫에 안 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회적 경험이 좀 미숙하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수입이 일정치 않고 또 수입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면은 그 덫에 그냥 쉽게 그냥 걸려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끼죠. 아름다운 무의들이 나와서 무이자 노래하면서 30일 무이자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바로바로는 청년들이 이제 그런 채무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한 청년 상담 사례는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어떤 그 옷가게 점원 노릇을 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옷가게 이제 점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 한 대여섯 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신용카드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친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신용카드예요. 근데 신용카드에 대한 자기 소득과 신용카드 소비를 절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 친구도 이제 그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에 몰리면서 이제 무이자 이 대부업체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이자 대부업체를 쓰게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는 것을 이 친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무이자 그 대부업체 돈을 쓰면서 계속 대부업체를 전전하면서 채무를 늘리게 돼서 저하고 이제 회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 카드 채무 때문에
회생해야 되는 파산 상황에 처하는 이런 일 없었겠죠. 예. 이런 경우들은 뭐 일상 있는 것이고 모든 파산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 모두에게 있는 채무는 대부업체 채무입니다. 대부업체 채무가 모든 빚더미의 종착지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울러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신다면 다시는 정상적인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금융활동,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가 아니고 안 된다 이렇게 절대 보셔도,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새벽에서 그동안의 그 사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례집을 냈습니다. 이 사례집을 낸 이유는 채무자들의 혹독한 삶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 그 사람들 홀로 도덕적 해이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욕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채무 노예에서 회생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적 경제의 일원으로서 경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부도 금연 광고, 금연 홍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고금리 대출의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리고 맞습니다. 또 그 한번 수렁에 빠지면은 또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알려주고 이거 굉장히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담배는 끊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고금리 대출 채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불법 채권 추심. 2014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불법 행위는 여전한 실정. 사람이 연면이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이 말 같지 않아 뭐야.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들은 폭행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까지 강요한다.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뜯고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빚을 못 갚는 여성들에겐 진짜로 성매매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은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그 화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화차.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 신체 포기 각서를 쓴다든가 실제로 있는 일이죠.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젊은 전업주부에게 고리채를 주고 뭐 이 참 방송에서 말할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성매매를 시켜서 빚을 갚게 하는 이런 흉악한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일반적이었어요? 좀 굉장히 접한 것들이 많은데 성매매 알선 부분은 굉장히 좀 일반화된 그런 사례들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제가 그 법을 보니까 2014년도에 들어서야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뭐 협박, 폭행, 공갈, 강도상해 이런 걸로 처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추심이 이제 악독하니까. 그래서 그 법을 좀 살펴보면은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막 방문을 하고 또 방문에 막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연락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채무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관계인들까지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뭐 할머니 노모한테까지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돈 갚아야 된다
아니면은 아들이 못 갚으면 당신이 갚아라.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이제 막 괴롭히고. 이거 뭐 이 법이 2014년도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은 그 전에 채무자들이 그 추심에 그 악독한 추심으로 인해 가지고 겪은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금리 과다한 채무에 내몰려서 뭐 가족이 흩어지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의 추심이라는 것은 쥐어짜는 거예요. 한풀이라도 쥐어짜는 그런 추심. 이 추심은 반인권적인 추심이죠. 이런 추심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살의 대열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예. 이렇게 악독하고 아주 극심한 이런 추심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채무자들 중에는 그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특히 뭐 여성분들이나 우리 사회 초년생들 특히 그러한데 뭐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뻔뻔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다소 약한 분들은 상담해 보면 아까 악독한 상담이 아니라 정상적인 추심 활동, 일단 빚을 지셨으니까 그럴 때도 그 추심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너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추심 자체 문자 하나 방문하는 것까지도 방문한다는 문자 하나가 가지고도 스트레스가 과대해져서 어차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아울러 또 간과하지 않을 정도의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파산법이 62년도에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대요. 아무도. 판사님도 모르고 변호사님도 모르시고 IMF 이후에 너무나 많은 채무자들이 생겨나고 파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살아난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목적, 파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빨리 회생시켜서 우리 사회 경제 공동체 안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시킨다라는 이 목적은 이제 없어지고 도덕적 해이자라는 이런 이제 비난들만 이제 우리 사회에 난무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 악독한 추심의 예 중에서 그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또 막 모멸감을 주고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 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직장에서도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 활동 자체를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그 빚을 아무리 얻어서 어떤 도덕적으로 뭐 방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어떤 뭐 악독한 추심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범죄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 개인 회생 파산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적극 활용을 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들을 도덕적 해이자다 이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걱정인 것이 늘 보면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정말 이 법이 있어서 악독한 추심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같이 몸으로 뛰어서 같이 막아드리고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우리 새벽하고 이제 인연이 깊으시니까 법률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앞에 서고 진석해주세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에 비춰가지고 정책 당국에게 좀 꼭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두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좀 타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차용금 사기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또 사기죄로 처벌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법원이 그런 경우에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입장은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구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구제를 안 해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말 제대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정책 당국자들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고 여기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얻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건데 굉장히 포장을 해가지고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이거 갚는데 별 그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너무 이게 대출에 일반인들이 노출돼 있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화 돼 버렸다. 이 점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